좋은 리더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건 잘못인데 뭐 하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는 거는 처벌해요. 그런데 잘하는 것까지 같이 사장시키지 않겠다. 세종은 한 가지 유능함을 항의해서 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대단히 여기 있어요. 일머리 좋다고 하는 리더들이 일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다 보시는지?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리더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리더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만약 600년 전 조선에 이미 그런 좋은 리더가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종의 정치 시리즈 3권을 발표하신 남영신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세종의 정치가 앞으로 인류 미래에 대단히 소중한 정치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실히 믿고 그걸 좀 증명해 보기 위해서 세종 세 권을 저술한 자칭 세종 전도사 남영신입니다. 세종의 정치 시리즈, 먼저 세종 정의를 세우다, 그 다음 세종 갈등을 넘어서다, 3권 세종 백성을 살리다.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셨어요. 세종이 하신 일로 보면은 그렇게 적은 분이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솔직히 세종님은 제가 많이 자랑하고 싶거든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 3권 읽고 저야말로 세종을 재발견했고요. 제가 알았던 세종은 정말 손톱만큼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권이 이제 세종 정의를 세우다 해서 세종이 내린 판결문들을 20권 정도 발췌해서 정리를 하셨어요. 이 판결 20권은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셨어요? 세종이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 특히 백성들은 형사사건 걸려가지고 관가에 가서 볼기 맞으면서 이게 하는 거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어떻게 하셨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봤더니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부 해결해내는 방식으로 판결을 하시는 걸 보고 이분 정말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 어려운 대단한 분이야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밀한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해요. 대단히 치밀하시고 꼼꼼하십니다. 이 세종의 치밀함을 우리가 어느 정도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요. 담당 부서의 장, 예를 들면 위조판서보다 토조판서보다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알고 숫자를 제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자보다 임금이 더 많이 안다. 사실 세종도 어떤 일을 추진하기 전에 그만큼 치밀하게 계획하고 생각하는 유형일 텐데 어떤 판결문이 올라와도 조사 보고서가 올라와도 그냥 간과하지 않는 거죠. 절대 안 가요. 본인이 전부 읽어보고 판단해 본 다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재조사. 이 세종의 사고방식이 지금의 지도자들, 각 조직의 리더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이미 일을 잘하고 있는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잘 다뤄서 그 사람의 최선을 다해 자기 능력을 100% 활용해가지고 일을 해내는 그렇게 일을 시키는 그런 리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부하들, 아랫사람들의 잘못 그러니까 뭘 잘하고 뭘 잘못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무슨 장점이 있어? 저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일이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을까? 이런 걸 알 수 있는 결국 관찰을 통해서 그 사람의 쓸모를 발견해내는 것이 리더의 책무일 수 있다는 거네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리더를 만나는 것도 부하의 큰 행운이죠. 나는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리더는 이런 능력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없는 능력을 다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훌륭한 리더는 이 사람은 요 정도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그거를 좀 잘 활용을 하도록 하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진정한 일머리는 백성을 연민하는 마음, 부하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인 건데 세종은 모든 걸 받아주는 리더십. 아무리 심한 반대도 들어주고 가능하면은 네 말이 옳다고 동의를 해주고 그러나 세종은 내가 임금이 하는 요 방식이 맞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에 사실 왕정을 홍보할 만한 어떤 도구가 없었잖아요. 세종의 이런 현명한 판결이나 백성을 연민하는 마음을 백성들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이
많이 알았을 겁니다. 실록 기록에 보면은 백성들이 세종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종은 워낙 일을 잘 하셔가지고 세종은 명군이라는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 자기들이 그 혜택을 받잖아요. 굶주린 사람이 생기면 굶주림을 해결해 줘라. 우리 임금은 뭘 요구하면은 해준다. 근데 그게 부당한 요구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예를 들면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굶어주고 이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먹여 살려야 된다고 수령들한테 얘기를 하고 만약에 너희 관내에 굶어 죽은 사람이 생기면은 네가 책임이야. 세종이 추진한 3대 정책을 언급하셨는데 복지 정책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노비들한테 출산휴가 있고 남편들한테 육아휴직이 있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600년 전에 실시한 걸 우리는 지금 이제 와서 생색을 내고 있었구나 싶었다니까요. 우리가 600년 전에 이런 임금을 모셨다는 걸 알게 되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처음에는 100일이 아니었는데 일단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땐 엄마 손길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100일로 연장해 준 개념이고 남편이 휴직을 안 하면 아내가 집안일을 또 하더라 해서 남편에게도 30일 육아휴직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배려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세종의 일하는 형태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어떤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해보면은 뭐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개선해 나가는 거죠. 노비를 위한 출산휴가 그거 하나만 해도 대단한데 세종이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는 걸 보면요. 그 당시 세종 시대 조선의 복지 수준이 북유럽의 그 복지 수준을 훨씬 넘어갑니다. 게다가 노인복지는 70세 이상, 80세 이상, 90세 이상 그게 생애 주기별 복지 아닙니까? 예, 어쨌든 먹고 살 걱정은 없게 해줬잖아요. 거기다가 90살 되면은 벼슬 줍니다. 90살까지 산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라. 물론 지금 이 시대처럼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인정해주고 더 모시고 심지어 사모관대 갖출 수 있도록 옷까지 보내주는 완전히 관리처럼 이렇게 입고 가서 자랑하라는 거죠. 내가 90살 먹어가지고 노인직을 받았다. 그리고 일단 먹고 살 걱정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 노인 빈곤을 이야기하는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표본으로 삼아야 되는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좀 배워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어떤 제도가 있으면 찾아내야 돼요. 그거 보면은 70살 되면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부모를 보양하게 만들어요. 80살 되면 2명, 90살 되면 아들도 전부 노역 다 면제. 가서 너그 부모들 모셔. 그러니까 부모가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자녀들이 봤을 때도 이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90살 되니까 좋네. 이것도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온 거죠. 근데 게다가 세금 정책도 마음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아마 세종대왕이 가장 어려웠던 정책이 세금 정책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세금 얼마 이거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싫어했어요. 거기에서 부정이 싹 드니까.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내가 올해 내 세금은 얼마 될 거야 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또 국가는 올해 세금이 얼마나 거칠 거야. 그것도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법을 개정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미 기득권을 가진 그 관리들은 그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인데 딴 이유를 대서라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15년 정도 걸려서 계속 반대하면 그래 알았다고 후퇴했다가 다시 또 꺼내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점점 우군이 생기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해내죠. 기다림의 성과입니다. 사실 복지 정책도 그렇고 세금 정책도 그렇고 이 양반들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노비들에게 출산휴가 주고 하는 그 과정을 웬만한 양반들이 좋아할 리 만무하죠. 그 시절에 그런 거 따지면 진짜 백성을 위해서라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가 할 일은 하고 마는, 그래서 결국 백성을 살려내는 왕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 결정판이 글자 정책, 훈민정음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에 모든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아마 훈민정음은 세종이 백성들의 무식함 때문에 잘 모르는 것 때문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그걸 해결해 줄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거밖에 없다 해서 글자 창제에 들어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처음에는 농사 잘 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적어놨죠. 그걸 만들어 줬는데 농민들은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활용을 제대로 못할까? 이게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다. 또 형법, 백성들이 이러이런 잘못을 하면 자기가 이러이런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이걸 알면은 범죄를 적게 할 게 아니냐. 그래서 백성들이 그 내용을 알게 해라. 세종은 그래도 한문보다
조금 나은 게 이두니까 이두로 중요한 형벌 10개 딱 적어가지고 붙여놔라. 물론 그렇게 해도 백성들은 이두도 한자잖아요. 못 읽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종이 실망을 좀 하죠. 하나는 농사직서를 만들어줬는데 농민들이 이용 못한다. 또 하나는 형법에 관한 그 중요한 조목을 붙여놔도 농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 또 하나는 삼강행실도라는 사람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중효절 이 세 가지를 잘 하는 사람 이걸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만화라 그래가지고 그림으로 보면은 백성들이 좀 알지 않겠느냐. 그러면 중효 이런 게 좀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 결국 백성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거기에서 글자를 만들어낼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세종의 천재성이죠. 이제 세종님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밤잠을 설치더라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건강 걱정을 해주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내가 수고한 것이 후대 편안함을 주는 거다.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은 후대가 어떻게 편안해지겠느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게다가 그 혜택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글 없었으면 저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어느 왕들은 그 백성의 범주에 천민을 포함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당연히 천민도 나의 백성이고 노비도 나의 백성인데 사람을 고르는 인재를 뽑는 방식부터 폭을 넓힌 거잖아요. 사실 이게 세종의 리더십의 또 결정체가 아닐까 싶어요. 세종은 국민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이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그 능력으로 쓰는 거죠. 신하들 중에서 다른 건 잘 못인데 뭐 하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신하들은 그 사람이 이거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종은 요걸 잘하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쓰는 거야. 잘하는 걸 이용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는 처벌해요. 그런데 잘하는 것까지 같이 사장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훌륭하게 된 사람이 바로 황희정승이죠. 이분이 유배를 갔다 왔잖아요. 유배를 가면은 가난해지죠. 벌이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돈이 좀 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세종 초기에 부정이 많았어요. 세종한테 책망도 많이 들었고 면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세종은 한 가지 유능함을 황희에서 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대단히 포용력이 있어요. 다 포용해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게 이걸 잘해요. 그러니까 세종은 그 능력이 아주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는. 왜냐면은 신하들 중에 특히 젊은 지편일 학자들 이게 날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잘 가독거려야 되는데 그럴 때 이 황희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희를 훌륭하게 썼죠. 사람의 쓸모를 발견할 줄 아는 왕이었던 거죠. 이제 그 리더십의 근간은 백성을 연민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종의 정치 시리즈 1권은 세종 정의를 세우다 해서 세종이 내린 지혜로운 판결 20거 정리해 주셨습니다. 2권에서는 세종 갈등을 넘어서다 해서 세종이 겪은 3대 정쟁을 정리하셨어요. 정쟁하면 흔히 이제 정치적 논쟁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종과 신하들의 정쟁은 다른 정쟁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정쟁은 조정 정자입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일어나는 논쟁이라는 얘기인데요. 조정이라는 건 임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임금을 얼굴에 대면하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임금과 따지는 거죠. 임금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쟁이 세종 때 조선 역사 최고로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주 신랄하게 일어납니다.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잘 서술을 해주셨는데 때론 신하들이 좀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격렬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더라고요. 일단 신하들은 자기들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령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양령을 처벌해야 되는 게 옳아요. 신하들로 봤을 때는 국법을 어긴 양령을 왜 처벌 안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정의롭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당하게 처벌합시다 주장한 거고 세종은 국법은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형을 처벌하겠느냐. 세종 자랄 때부터 양령형 그다음 효령형 그다음 자기 서희 자랐잖아요. 그때부터 큰 형과 관계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세종이 생각한 것은 형을 그래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형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는 내쳤지만 나는 다시 데려와야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어이 장구한 계획을 세워서 데려오죠. 사실 자기 신념이 투철하셨던 왕이고 신하들이 그렇게까지 반대하면 그 신하들 다 바꿔버려도 되잖아요. 왕이 신하들이 지나치게 주장하면 때론 입을 다 물었다면서요. 리더에게 그 침묵의 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입을 안 다물면은 내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면 신하들이 하는 얘기를 반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임금은 지시를 하는 사람이지 신하들과 의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임금이 신하들을
반대에 대해서 한마디를 딱 하면 신하들은 물러서고 입을 닫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세종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은 신하들이 특히 거부간 얘기는 그냥 안 하고 입을 다문다. 그 입을 다문다는 거는 임금이 지금 우리 말에 마음에 안 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해결해 주는 거죠. 요즘 말대로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겠다의 개념인데요. 그만큼 또 백성을 위해서 또 신하들을 위해서 인내하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좋은 리더의 조건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세종의 정치 시리즈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좋은 리더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세종은 이제 임금이셨으니까요. 임금으로서 다른 건 다 놔두고 백성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여튼 세종이 하는 모든 거는 백성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도 하면은 기쁨이 일어나는 거지. 백성들이 세종이 어떤 정책을 했는데 아유 왜 저러니까 하지 하고 화가 나는 건가 스트레스 쌓이든가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세종의 정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정치였다. 이게 좋은 리더 한 명이 이루어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을 해줘야 할까요? 일단은 좋은 리더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걸 보충해 줄 만한 도와줄 만한 약간의 시스템은 필요하겠죠. 세종 때는 태종이 그런 시스템을 좀 미리 갖춰놓은 면이 있고요. 세종은 그 시스템을 적절히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산출을 뽑아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도 세종의 정치 시리즈 수년 동안 집회를 하시면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시고 많이 달라졌죠. 제일 달라진 게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말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을 안 합니다. 머릿속으로 막 저건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하기 쉽거든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세종한테서 배운 게 그런 판단은 마지막 참 뒤에도 늦지 않다. 계속 들어라. 듣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게 당장 내가 반응을 하면 이 정도 이해하고 반응을 하는 건데 잘 듣고 있으면 조금 더 많이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들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들어라. 제대로 들어라. 오늘 얘기한 세종 같은 성군의 리더십은 한 사람의 좋은 성품 혹은 성정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교육 시스템 혹은 그 공동체의 문화에서 나오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죠. 세종의 경우는 본인이 충령 시대부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독서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따뜻한 분이었죠. 이 충령 때부터.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뭘 부탁을 하면 그걸 들어주는 거, 자기가 못 들어주겠으면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들어주게 하는 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충령 때부터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었던 상황인데 임금이 된 다음에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이제 계속 세종도 초기에는 의욕이 과해가지고 정책을 잘못한 게 있어요. 동전 조선통보를 만들어가지고 유통시키는데 자기 아버지가 다음에 현명한 임금은 틀림없이 할 거야 라고 이혼을 남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임금이 됐으니까 이거 해야지. 어떻게든 화폐 제도를 도입하고 싶죠. 예, 그래서 화폐 동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용하지 않죠. 세종이 처음으로 동전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죠. 안 하면은 권장을 얼마 때리고 또 세금을 어떻게 매기고 벌금을 어떻게 매기고 때로는 군에 충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죠. 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그 일을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야라는 갑바치가 자기가 만든 그 가죽신을 그냥 물물교환으로 쌀을 샀단 말이죠. 그게 경시서에서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벌금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니 동전을 통용시키려고 한 그 정책 때문에 사람이 죽는단 말이야. 쇼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즉시 그 중지하고 정치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꾀지르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도를 다 바꿉니다. 그 다음에 하는 정책은 전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소리 여론을 파악하고 시작을 하죠. 그게 백미가 뭐냐면은 공법, 그 공법이 괜찮은지 전 국민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는 거야. 이상자라는 사람의 죽음이 세종에게는 엄청 큰 충격을 준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국민들이 과연 피부로 느껴서 따를 만한 정책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이 세종 정치 시리즈 세 권을 보면서 우리 회사에서 누가 승진하면 이거 선물로 드립니다. 이런 귀한 책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세종이라는 훌륭한 성군이 우리 선조 중에 있었다. 그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글을 창제해 주시고 그 시절부터 우리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던 세종대왕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귀한 세종의 정치 시리즈 세 권을 펼쳐주신 우리 남영신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성군이 있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도 가슴에 품고 싶습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